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던 타락한 여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밤거리에 천박한 웃음을 파는 기생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상징이자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천한 신분의 여자라며 침을 뱉었다. 하지만 그녀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참혹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과 정보부가 총동원되어 사건 현장을 은폐하고 마치 국가안보의 최고 위기 상황이 닥친 것처럼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낱 기생의 죽음에 장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거대 재벌들의 총수들이 밤잠을 설쳤으며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정권의 심장부가 발칵 뒤집혀 숨을 죽였다. 살아생전에는 온갖 오물 같은 비난을 뒤집었었던 여인이 죽음과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격상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정인숙. 도대체 왜 25살의 젊은 여성을 향해 발사된 단 한 발의 총탄이 한 국가의 절대 권력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일까? 이 기괴하고도 잔혹한 역사의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70년 대한민국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이라는 웅장하고 거창한 구호 아래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매일같이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뚫리며 국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빛나는 창하의 시대였지만 그 화려한 넌사인 이면에는 뼛속까지 시린 빈곤과 군사 독재 정권의 억압적인 철권 통치가 공존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권력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부패를 잉태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하고 은밀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 이 거대한 권력과 천문학적인 부의 융합,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들은 환한, 대낮에 정부 청사나 국회의사당의 엄숙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짜 권력의 심장부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은밀한 밤의 궁전, 즉 요정이라 불리는 최고급 기생집에 존재했다. 이른바 요정 정치의 황금기이자 흑역사가 만개한 시절이었다. 그 수많은 요정들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로 꼽히는 곳은 바로 선웅악이었다. 철통 같은 보안과 삼엄한 경비 속에서 오직 선택받은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이곳은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사실상의 제2의 청와대이자 밀실 정치의 본산이었다. 기와지붕 아래 굽이쳐 흐르는 가야금 소리와 짙은 향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관들, 중앙정보부의 고위 간부들, 그리고 거대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밤마다 모여들었다. 그들은 최고급 양주와 전통주를 섞어 마시며 수백억 원대의 정부 광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넘기고 정치자금이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규모의 검은 돈을 주고받았으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무자비한 음모를 꾸몄다. 법과 제도는 그 화려한 병풍 너머로 들어오지 못했고 오직 탐욕과 쾌락, 그리고 권력을 향한 짐승 같은 본능만이 춤을 추는 공간이었다. 선웅악의 은밀한 밀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쓰이는 진짜 집무실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단순한 접대부가 아니라 권력의 최측근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들을 엿듣는 역사의 목격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위험한 밤의 제국, 선웅악의 수많은 붉은 꽃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찬란하고 치명적인 독을 품은 꽃은 바로 정인숙이었다. 1945년에 태어난 그녀는 시대의 풍파 속에서 남다른 총명함과 눈부신 미모를 동시에 부여받은 여인이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학 교육을 받았고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녀는 일반적인 요정의 접대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적 매력과 세련된 매너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권력자들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화술은 굳게 닫힌 정치인들의 입을 열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다. 단순히 외모로 남성을 유혹하는 것을 넘어 정인숙은 그들의 정치적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외국인 귀빈들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완벽한 통역과 의전을 수행하며 권력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빠르게 선웅학을 넘어 대한민국 밤의 세계를 통치하는 제1의 마담, 이자 권력자들의 가장 내밀한 동반자로 수직 상승했다. 정인숙이라는 이름 석자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남성들에게 달콤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늪이었다.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면면은 화려함을 넘어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권력기관의 수장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주도하는 경제부처의 핵심 장관들, 그리고 내로라 하는 대기업의 회장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 그들은 정인숙의 품 안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되었고 술기운을 빌려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경쟁자에 대한 약점, 뇌물수수 내역, 심지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정인숙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술잔을 채워주었지만 그녀의 차갑고 이성적인 머릿속은 그 모든 정보들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성들의 허영과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탁월한 지략가였으며 자신이 쥐고 있는 정보가 곧 권력이자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화려한 외출복, 핸드백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훗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이른바 살생부 혹은 죽음의 수첩이라 불리게 될 물건이었다. 정인숙은 요정 정치의 밀실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 자신을 거쳐간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실명, 그들이 주고받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표번호와 뇌물 내역, 심지어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는 고위직 인사들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과 내연 관계까지 그 수첩 안에 꼼꼼하고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상위 0.1% 권력층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을 증명하는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정인숙은 이 작은 수첩 하나로 한 국가의 내각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재벌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요정의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낱 장난감처럼 여겼던 25살의 기생 정인숙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심연을 너무 깊이 들여다본 대가는 가혹했다.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가던 정인숙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한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였다. 요정 정치의 밤무대에서 쾌락과 욕망은 흔한 일이었지만 생명의 탄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정인숙이 낳은 아들, 정성일. 그 아이의 핏줄은 평범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얼굴의 윤곽이 뚜렷해질수록 당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2위이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현직 국무총리 정일권의 얼굴을 소름 끼치도록 빼닮아갔다. 절대 권력자의 숨겨진 사생아. 이 끔찍하고도 위험한 진실은 선웅학을 넘어 정관계 전체에 은밀하고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정인숙은 단순한 요정 마담을 넘어 이제 절대 권력자의 핏줄을 볼모로 잡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했다. 그녀는 이 아이를 무기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면서 정인숙의 내면에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맹렬한 모성애와 함께 굴레와도 같던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벗어던지려는 지독한 갈망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결국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자 멸시받는 기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품에는 대한민국의 2인자,
살아있는 권력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있었다. 정인숙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결코 기생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다. 과거처럼 부드럽고 순종적인 웃음으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던 요정 마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권력의 최정점을 향해 정면으로 칼끝을 겨눈 서늘하고도 잔혹한 협상가가 서 있었다. 정인숙은 아이의 친부로 지목된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을 향해 노골적이고도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아이의 호적을 정리하여 정당한 핏줄로 인정할 것, 그리고 자신과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떠날 수 있는 여권과 막대한 체재비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통제된 변경 국가나 다름없었다. 일반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으며, 해외 출국은 국가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거친 극소수의 고위 관료나 특권층에게만 허락된 엄청난 특혜였다. 더군다나 막대한 외화를 밀반출하여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기생의 요구는 그 자체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인숙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권력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요구를 일개 여인의 헛된 투정이나 돈을 뜯어내려는 얄팍한 수작쯤으로 치부하려 했다. 그들은 적당한 액수의 돈뭉치와 달콤한 회유로 그녀의 입을 막고 아이를 어둠 속으로 영원히 숨기려 시도했다. 실제로 몇몇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들이 그녀를 은밀히 만나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정인숙은 그들이 던져주는 얄팍한 돈 몇 푼에 만족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완벽한 자유와 신분 세탁이었다. 돈으로 그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권력층 내부에 서서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정인숙은 그들의 초조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녀의 핸드백 속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그 낡은 수첩, 살생부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와 회유하고 협박하는 정보부 요원들과 정치인들의 심부름꾼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경고했다. 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나와 아이를 당장 미국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 수첩에 적힌 모든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들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말이다. 그 수첩 안에는 정일권 총리와의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권의 실세들이 어떻게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갈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리고 밤의 밀실에서 어떤 추악한 거래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만약 그 수첩의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거나 혹은 정권 내의 반대파나 야당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정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게 한낱 기생의 손에 쥐어진 그 작은 수첩은 자신들의 목숨을 겨눈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정인숙의 도발은 권력의 심장부를 직격했다. 수첩의 존재가 기정사실화되자 어제까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구애하던 권력자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탐욕 대신 생존을 향한 짙은 공포와 살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를 논의해야 할 비밀 요정의 밀실과 정보부의 지하 벙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폭탄을 제거할 것인가를 두고 은밀하고도 끔찍한 모의가 진행되었다. 그들은 정인숙이라는 여인이
결코 통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돈으로도 매수할 수 없고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심지어 정권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이 위험한 여자를 그대로 살려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시한폭탄을 껴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았다.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잔인하고 비정하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가장 극단적이고도 영구적인 해결책이 선택되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침묵, 즉 죽음이었다. 정인숙을 제거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영원히 어둠 속으로 파묻어 버리는 것, 그것만이 권력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제거 명령은 누구의 입에서 어떻게 내려졌는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졌지만 국가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조직이 이 암살 작전에 동원되었다는 정황은 훗날 곳곳에서 드러나게 된다. 한 여인의 입을 막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과 암흑가의 폭력이 결탁하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음모가 서서히 그 실체를 갖춰가고 있었다. 정인숙 본인도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들을 보았고 자신을 미행하는 검은 세단들을 알아차렸다. 생명의 위협을 직감한 그녀는 더욱 절박하게 미국행을 서둘렀고 수첩을 담보로 한 협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버둥은 거대한 권력의 덫에 걸린 먹잇감의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녀가 수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조차 이미 그녀의 운명은 철저하게 계산된 죽음의 시나리오 위를 걷고 있었다. 1970년 3월의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권력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가려줄 피비린내 나는 연극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1970년 3월 17일, 달력상으로는 분명 봄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뼛속을 파고들 만큼 차갑고 매서웠다. 낮 동안 불어닥치던 도시의 소음과 매연이 잦아들고 짙은 어둠이 도시의 빈틈을 촘촘히 채우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은 일렁이는 불빛들을 삼키며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강변북로는 인적이 끊겨 새우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당시의 강변북로는 오늘날처럼 차량이 꼬리를 물고 달리는 화려한 도시고속도로가 아니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전멸하는, 밤이 되면 짙은 안개와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불과했다. 바로 이 적막한 강변북로 위를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외롭게 쓸고 지나가는 가운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밤바람 소리만이 자동차의 낡은 엔진 소리와 섞여 귓가를 맴돌았다. 이 차량의 뒷좌석에는 바로 그 문제의 여인,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의 목줄을 쥐고 있던 선후각의 제일 마담 정인숙이 앉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오빠 정종욱이었다. 정인숙은 자신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옥죄 어오는 권력의 살기와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극도의 편집증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정보기관의 감시망 아래 놓여 있었고 낯선 이방인이 운전하는 채 타는 것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살벌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유일하게 피를 나눈 가족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혈육인 오빠 정종욱에게 운전기사 역할을 맡겼다. 정종욱은 여동생의 화려하고도 위험한 삶의 이면을 곁에서 지켜보며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홀로 위태롭게 서 있는 동생의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다. 남매가 탄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 내부는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는 백미러로 힐끗힐끗 동생의 눈치를 살폈지만 정인숙은 차가운 창밖만 응시한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과 함께 이 지옥 같은 나라를 빠져나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절박한 계획과 품속에 간직한 수첩을 어떻게 무기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계산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고급스러운 핸드백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녀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빗어 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화장,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는 차 안에 차가운 공기와 묘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의 꼿꼿한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도도해 보일지라도 핸드백의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가녀린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핸드백 안에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발력을 지닌 뇌관, 즉 수많은 권력자들의 치부와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문제의 수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수첩이 자신과 아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수첩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는 모순된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한강의 어둠은 마치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권력의 거대한 아가리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차가 달려가고 있는 곳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기획된 죽음의 무대였다. 코로나 승용차가 절두산 성지 인근의 가장 어둡고 인적이 드문 강변북로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일상의 궤도는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정체불명의 차량이 순식간에 정인숙의 차를 가로막은 것이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날카롭게 긁는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고 정종욱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도주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다. 극도의 긴장감이 차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눈을 찔러오는 가운데 반대편 차량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민첩하고도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강도나 괴한들의 난잡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정제된 동작, 철저하게 훈련된 짐승들이 사냥감을 덮치듯 빠르고 정확하게 다가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해주었다. 오빠 정종욱이 미쳐 상황을 파악하고 입을 떼기도 전에 죽음의 사자는 이미 차창 밖으로 바짝 다가와 있었다. 어떠한 대화나 고성, 경고조차 없었다. 찰나의 침묵을 찢고 고막을 터뜨릴 듯한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탕, 탕, 탕. 연속된 총성이 한강의 차가운 수면 위로 날카롭게 메아리쳤다. 유리가 박살나며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좁은 차 안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다. 권력자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대한민국의 제일 마담 정인숙의 마지막은 너무도 허무하고 처참했다. 암살자가 발사한 45 구경 권총의 차가운 총탄은 정확히 그녀의 가슴과 머리를 관통했다. 권력자들을 쥐락펴락하던 그녀의 지성도, 수많은 남성들을 매혹시켰던 눈부신 미모도 45 구경 권총의 잔혹한 파괴력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그녀의 값비싼 옷깃을 적셨고 차창 밖으로 무언가를 외치려던 그녀의 입술은 붉은 픽거품만을 토해낸 채 차갑게 식어갔다. 한때 대한민국의 밤을 지배했던 여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잔인한 최후였다. 그녀가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던 핸드백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으로 떨어졌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뻔했던 그 위험한 비밀의 기록들도 주인의 피에 젖어갔다.
암살자들의 임무는 단순히 정인숙의 숨통을 끊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죽음을 철저히 위장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씌울 완벽한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불행한 인물은 바로 운전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오빠 정종욱이었다. 정인숙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암살자의 총구는 곧바로 운전석을 향했다. 그러나 암살자는 그의 심장이나 머리를 겨누지 않았다. 대신 정종욱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한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극심한 고통에 정종욱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허벅지에서 쏟아져 내리는 피가 운전석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왜 암살자는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정종욱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그것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기획된 가장 악랄하고도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였다. 살인사건에는 범인이 필요했고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오빠가 여동생을 쏘고 자해한 것으로 꾸미는 치정, 살인극이야말로 정치적 암살의 흔적을 지우는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었기 때문이다. 정종욱의 의식이 고통으로 인해 아득해져 가는 동안 암살자들은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차량 내부를 뒤져 정인숙의 핸드백과 문제의 수첩, 그리고 현장의 유력한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긴 후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어 사라졌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은 타이어 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어둠의 장막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는 총상으로 신음하는 정종욱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부서진 차창 틈으로 밀려드는 강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조금 전까지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 도끼를 품고 복수를 다짐하던 여인은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뒷좌석에 널브러져 있었고 동생을 지키려 했던 오빠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살인마로 전락할 덫에 빠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그 잔혹한 살육을 조용히 품어주었고 언제나처럼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한강의 물결만이 모든 진실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이 처참한 살인사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끔찍한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발사된 총탄은 한 여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의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을 건드려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워버렸다. 정인숙이 죽었다는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는 순간부터 사건 현장은 일반적인 경찰의 살인사건 수사 관할을 벗어나 국가정보기관에 보이지 않는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시신이 발견되고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그 짧은 어둠의 시간 동안 권력의 하수인들은 미친 듯이 증거를 조작하고 각본을 다듬으며 거대한 은폐 작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 여인의 입을 영원히 막음으로써 뇌관을 제거했다고 안도한 권력자들은 이제 그녀의 죽음이 몰고 올 후폭풍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기만할 준비를 마쳤다. 아스팔트 위에 흥건하게 고인 정인숙의 피가 미쳐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가장 기만적이고도 추악한 연극의 제2막이 숨가쁘게 오르려 하고 있었다. 사건 직후 강변북로의 정막을 깬 것은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다. 야간 순찰 중이던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투성이가 된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들은 평범한 교통사고나 강도 사건 정도로 생각하며 차 문을 열었지만 내부의 참상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뒷좌석에는 최고급 양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즉사해 있었고 운전석에는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피해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 뒷좌석의 시신이 대한민국 최고 요정 선웅각의 간판 마담인 정인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운전석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남성은 그녀의 친오빠이자 운전기사인 정종욱이었다.
초기 조사에서 정종욱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정체불명의 차량이 길을 막았고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동생을 쏘고 자신의 허벅지에 총을 쏜 뒤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의 진술은 명확했고 현장의 정황 역시 전문적인 킬러에 의한 계획적인 암살을 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관할 경찰서의 상급 간부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기류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살인사건 현장에는 결코 나타날 리 없는 중앙정보부 소속 요원들과 정체 모를 고위급 인사들이 하나둘씩 강변북로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일선 경찰들을 매몰차게 밀어내고 사건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초동 수사의 기본인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정보부 요원들은 정인숙의 차량 내부를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았고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나 범인들이 남겼을지도 모를 단서들은 그들의 구둣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 가장 중요한 물증이었던 정인숙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었을 수첩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범죄의 공범으로 돌변한 순간이었다. 총상을 입은 정종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는 피해자를 향한 구호가 아니었다. 병실에는 헌병과 정보부 요원들이 겹겹이 배치되어 그의 외부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는 침대에 묶인 채 치료를 빙자한 혹독한 신문과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처음 진술했던 괴한에 의한 습격이라는 사실을 강압적으로 묵살했다. 대신 그들은 정종욱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하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윽박지르며 그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였다. 사건 발생 불과 며칠 뒤 경찰은 언론을 향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괴한의 습격은 없었으며 운전기사였던 친오빠 정종욱이 평소 동생의 문란한 사생활에 앙심을 품고 직접 권총을 쏴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정종욱이 범행 직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허벅지에 총을 쏘아 자작극을 벌였다고 결론지었다. 대한민국의 권력층을 벌벌 떨게 했던 마담의 죽음을 단숨에 평범한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극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내놓은 오빠의 치정살인 및 자작극 시나리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점투성이었다. 첫째,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민간인이 구경조차 하기 힘든 미군용 45 구경대형 권총이었다. 둘째, 밀폐된 차 안에서 권총을 3발이나 쏘았다면 오빠 정종욱의 손과 옷에 화약 찌꺼기가 남아야 했지만 수사당국은 가장 기초적인 화약 반응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셋째, 정종욱이 범행 직후 한강에 던졌다는 권총은 해군 잠수부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명백한 물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에 가혹한 구타와 고문 끝에 억지로 받아낸 조작된 자백뿐이었다. 모든 정황이 제3자에 의한 전문적인 저격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국가 권력은 오직 오빠를 살인범으로 만들기 위해 폭주했다. 결국 정인숙 암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목적을 철저히 상실한 채 권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은폐의 재단 위에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살인마로 둔갑시키는 폭력의 잔인함은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수첩 속의 비밀만큼이나 기괴했다.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수사기관의 비호 아래 진범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정종욱은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했다.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발표는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며 더욱 견고한 조작의 성벽을 쌓아 올렸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 조직마저 최고 권력부에 보이지 않는 짓이 아래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법의 심판대라는 엄숙한 공간은 권력자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한편의 기만적인 연극 무대로 전락했다.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끌려 나온 정종욱의 모습은 처참했다. 총상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동생을 살해한 폐륜화로 낙인 찍힌 정신적 고통이 그를 더욱 옥죄고 있었다. 검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미리 작성된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공소장에는 오직 정종욱이 평소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차 안에서 말다툼 끝에 홧김에 권총을 쏘아 살해했다는 자기적인 동기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사건 현장에 나타났던 정체불명의 차량, 훈련된 괴한들의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정인숙의 핸드백과 수첩에 대한 언급은 재판 과정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피고인의 억울한 항변은 판사의 냉담한 시선과 검사의 날 선 추궁 앞에서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당시의 법정은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정해놓은 결론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추인하는 거대한 도장 찍기 기계에 불과했다. 어떤 변호사도 중앙정보부의 서슬 퍼런 감시망을 뚫고 정종욱을 위해 진심으로 변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사법기관원들의 매서운 눈초리는 재판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이토록 억지스러운 각본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이 무리하게 재판을 밀어붙인 이유는 단 하나, 속전속결로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함이었다. 흉기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오명 속에서 정종욱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 수 없는 괴한들이 차를 가로막고 총을 난사했다고 수백 번 반복해서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법정은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요식 행위만을 치르고 있었으며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 시스템이 한 개인을 어떻게 완벽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무대였다. 권력층은 정보 통제와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지만 진실은 권력의 소나귀를 벗어나 시중의 민심 속으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엄혹한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25살의 미모의 요정 마담이 군용 권총에 맞아 즉사했고 그 오빠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권총은 사라졌으며 죽은 여인에게 권력 최상위층의 얼굴을 빼닮은 세 살배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입에서 입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다방, 시장통, 이발소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정인숙 사건은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였다. 평범한 시민들은 겉으로는 근엄한 척 국가 경제와 안보를 외치던 최고 권력자들이 밤마다 고급 요정에 모여 기생들과 향락을 즐겼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세금과 검은 돈이 권력자들의 밀실에서 어떻게 탕진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한 것이다. 정인숙은 비록 비난받던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대중의 눈에는 오히려 부패하고 잔혹한 권력의 희생양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겼다는 전설적인 살생부 수첩에 관한 소문은 살이 붓고 과장되어 정권 실세들의 뇌물 액수와 부도덕한 사생활이 낱낱이 적혀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변모하여 전국을 떠돌았다. 권력자들이 사건을 감추려 발버둥 칠수록 대중의 호기심과 의혹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뇌관은 정인숙이 남긴 아들 정성일의 존재였다. 대중들은 그 아이의 얼굴 생김새를 두고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었다. 아빠가 국무총리라는데 오빠가 동생을 왜 죽이겠는가?
권력자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자객을 보낸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정보부의 감시망을 뚫고 터져 나왔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과 용기 있는 지식인들은 국회와 대학가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종욱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며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정치적 흑막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권력 핵심부는 더욱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입막음에 나섰다.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기사는 즉각 인쇄소에서 삭제되었고 너무 깊이 취재하려 드는 기자들은 정보부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매를 맞고 협박을 당했다. 시중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를 엄단하겠다는 살벌한 경고문이 매일같이 발표되었고 정인숙이나 국무총리의 이름 석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극단적인 공포정치가 펼쳐졌다.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권의 기만과 폭력에 대한 거대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결국 예정된 수순대로 법원은 정종욱에게 사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선고했다. 훗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코 자비나 관용이 아니었다. 죽여서 입을 영원히 막는 것보다 차디찬 독방에 가두어 평생 동안 권력의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진실을 묻어두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잔혹한 계산의 결과였다. 판사봉이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정인숙 암살 사건은 공식적으로 가족 간의 참혹한 치정살인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정종욱의 울부짖음은 육중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세우러져 갔고 그의 뒤로는 거대한 음모를 성공적으로 은폐한 권력자들의 안도하는 한숨이 무겁게 깔렸다. 그들은 이제 정인숙이라는 골칫거리를 영원히 제거했고 그 위험한 수첩도 자신들의 금고 속에 안전하게 파기했거나 보관했다고 믿었다. 권은 다시 일상의 국정 운영으로 돌아갔고 선웅학을 비롯한 수많은 요정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화려한 조명을 밝히며 은밀한 밤의 정치 무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 인간의 억울한 피 위에 세워진 권력의 성벽은 결코 영원할 수 없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생존자는 감옥에 갇혔지만 한번 세상에 뿌려진 진실의 씨앗은 권력이 덮어놓은 어둠의 장막 아래서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생명력으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70년 3월 17일 밤 강변북로의 총성은 멎었지만 권력의 심장부는 즉각적인 은폐 공작에 돌입했다. 가장 시급한 통제 대상은 정인숙이 남긴 세 살배기 아들 정성일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아이는 철저한 정보기관의 감시 아래 외할머니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도망치듯 출국당했다.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증거를 국가 권력이 받아 건너로 추방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부가 권력 서열 2위인 정일권 국무총리라는 소문이 정관계와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다. 야당인 신민당은 이를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배후 규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일권은 나를 음해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강력히 부인했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초기에는 정 총리를 감싸 안으려 했다. 하지만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시위와 악화된 여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1970년 12월 20일 정일권은 6년 7개월간 유지했던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꼬리 자르기를 통한 정권의 위기 탈출이었다. 총리가 불명예 퇴진하는 사이
참극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친오빠 정종욱은 완벽한 살인범으로 조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오직 조작된 자백만으로 이루어진 참혹한 결과였다. 19년 동안 차가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견뎌낸 정종욱은 1989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직후부터 죽는 날까지 차량을 가로막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사격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잃어버린 명예를 찾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계적인 이유를 들어 그의 호소를 끝내 기각했다. 영원히 콘크리트 아래 묻힐 것 같았던 진실의 판도라는 1991년 권력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인물에 의해 다시 열렸다. 미국으로 쫓겨났던 세 살배기 아이 정성일이 24세의 청년이 되어 귀국한 것이다. 그는 저는 정일권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라는 자전적 고백을 세상에 내놓으며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다. 대중은 경악했다. 청년의 이목구비는 과거 정일권의 얼굴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빼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성일은 1991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일권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1년 만에 권력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눈 아들의 법적 방역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절대 권력자는 진실 앞에서도 교묘한 방어막을 쳤다. 정일권 측은 법원이 권고한 명백한 유전자 DNA 검사를 회피하며 각종 법적 절차를 핑계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이 치열한 법정 공방은 1994년 1월 정일권이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지병인 림프선암으로 사망하면서 돌연 막을 내렸다.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소송은 공소권 없음으로 영구 종결되었다. 아들은 끝내 법의 심판대를 통해서도 생부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의 핏줄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침묵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정인숙 사건은 단순한 살인극을 넘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어두운 뼈대를 완전히 재편한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중대사가 국회의사당이 아닌 기생들이 늘어선 고급 요정에서 결정되는 요정 정치의 썩은 민낯을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민심에 거센 분노와 감시의 눈초리를 체감한 권력자들은 이후 정치적 야합의 무대를 대대적으로 이동시켰다. 넓고 노출된 한옥 요정의 시대는 저물고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며 보안이 유지되는 강남의 지하 룸살롱이 그 은밀한 자리를 대체했다. 정인숙이 항상 핸드백에 품고 다녔다는 당시 정관계 및 재계 고위, 층 20여 명의 실명과 지부, 뇌물 액수가 낱낱이 적혀있던 이른바 살생부 수첩의 행방은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현장에 개입했던 정보부 기관원들에 의해 수거되어 소각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45 구경 권총을 들고 강변북로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나타났던 진짜 암살자,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방가쇠를 당기도록 지시한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역사의 미스터리다. 한 국가의 내각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25살 여성의 죽음은 조국 근대화라는 화려한 경제성장의 스포트라이트 뒤에 국가 권력이 은폐한 가장 참혹하고 치명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